역시 내년에도 조금 더 관망세로 가야 된다. 너무 덜커덕 사면 안 된다. 아파트는 실수요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군이라는 거는 옛날엔 고등학교였는데 이제는 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을 안 버리고 네, 절대 평형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돈을 모아서 이사 간다? 평형을 넓게 가지 마시고 같은 평형에서 입지를 높이셔야 돼요. 24년도에 코스피의 지수에 혹은 오합 수준이 되지 않을까. 자꾸 자산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산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어.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2023년 절대로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뭐 비교적 정확한 전망이셨어요.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자산 가격은 사실 거품으로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쉽게 부동산 시장 같은 건 2016, 17, 18, 19가 내리 올랐거든요. 너무 오르면 어떻게 돼? 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안 오르든지. 내리 4년 올랐는데 떨어지거나 조정받아야 할 상황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금리를 막 1%까지 다운시키고 막 돈을 풀고 2019년까지 오르는 걸 계속 배 아파하면서 봤던 분들이 이참에 이자 낮았을 때 우리도 사자. 그래서 20년, 21년도 집값을 밀어올린 거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약간의 거품이 있었다고 보는 건.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리면서 2021년도 올라간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20년 올라간 건 아직 반납을 안 했거든요. 그럼 20년 올라간 거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이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시장이 금리를 멈춘다라는 사인을 금리 인하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사실은 요지부동 이 파월 입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 50년간 기준금리를 500bp 이상 올린 것이 한 4번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바로 낮춘 적도 있지만 거의 4, 5년을 그 고금리로 유지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24, 25년도에는 한 번 정도는 2차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초부터 괜히 돈줄람 얘기 듣고 안 샀다가 손해봤네라는 얘기를 조금 듣는 한이 있더라도 사는 거는 좀 이따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역시 내년에도 조금 더 관망세로 가야 된다. 너무 덜커덕 사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은 멘토님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실수요입니다. 사고 뭐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실수요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실수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3억만 있으면 돼요. 전세 3억이면 살 수 있잖아. 근데 2억을 왜 더 태우죠? 그거는 그 2억을 은행에 예금 넣어놓은 것보다 그 집을 사놓고 기다리면 그 2억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투자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만약에 진짜로 나 정말 투자 생각 안 하고 사는 건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올라간 건 반납을 했지만 미국 주식 S&P 500은 고점 대비 90%까지 회복이 됐고 지금 코스피는 고점 대비 70%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코스피가 싸죠. 그럼 코스피를 좀 싸니까 코스피 사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오른 놈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칙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싼 놈이 올라요. 앞으로 경기가 내려갈 걸로 예상될 때는 비싸진 놈이 다시 더 비싸지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2011년에서 16년 사이에 코스피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80% 이상이 2020년에 비자발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죠. 이게 그 유명한 박스피. 죄송합니다. 뭐 찬물을 끼얹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5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4년도에 코스피의 지수에 혹은 오합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사심 있는 AS 코너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았거든요. 26살 사회 초년생인데 요즘 금리가 하도 높으니까 옛날에는 다들 뭐 전세가 좋다, 전세를 해야지, 월세는 돈 버리는 거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난 1년간은 월세 시장이 뜨거웠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기 대출 이런 것도 이제 뉴스가 또 잊혀질만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것들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가 낮다. 그래갖고 또 전세로 막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최근에 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조금 오르는 추세예요. 이거는 뭐 전세다, 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매물을 많이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비용이라면 뭐 사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과도하게 어디가 비싸다라고 한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증이 확실히 있다면 그냥 전세를 하는데 이게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약간의 비용을 내더라도 월세로 가시는 게 맞긴 하겠죠. 보통 정기예금 금리의 1.5배가 월세 금리예요. 4%라는 얘기는 월세 이자율은 한 6% 정도 된다. 그럼 그 얘기는 1억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월세 50이 되는 거죠. 전세 1억과 월세 50은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더 유리할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소기업 다니는 33살 여성인데 저축해서 이제 1억을 모았대요. 진짜요? 예, 모았대요. 33살. 그러니까 경제활동 기간이 좀 길구나. 오, 대단하십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진짜 훌륭합니다. 하지만 1억 가지고는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뭐 불안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이 1억을 딱 모았는데 이분이 아직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안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1억 모았으니까 멈추고 이걸로 뭔가를 굴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던 저축을 안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뛰시고 아직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다. 1억 정도 모으셨으니까 분산 투자 같은 거를 해도 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1억 모았잖아요. 그럼 이제 20%는 주식을 조금 해볼까? 그러면 이분은 분산 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1억을 모았으니까 모으는 건 그만하고 멘토님이 얘기한 대로 8천은 예금하고 2천은 주식하자. 그게 아니라 하던 저축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모은 게 꼬린 지점은 아니에요. 리스크가 없는 것만 하다가 살짝 20% 10%는 리스크가 있는 거를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인 거지. 하던 거는 계속 하셔라. 그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좋은 영감이 찾아갈 거다. 40대 남성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소비가 엄청 많은가 봐요. 아이가 둘이네요. 아이가 크면 좋은 학군으로도 가고 싶고 한데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아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교육비가 좀 많으신 것 같고.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군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가요? 옛날에는 좋은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좋은 학원. 흔히 얘기했을 때 대치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가 집값 서열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군이라는 거는 옛날엔 고등학교였는데 이제는 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가잖아. 그럼 일단 다 정해져 있어요.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를 전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어느 중학교가 나요? 그러면 아유 어디가 낫죠? 딱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학군이에요.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A 아파트에서 10명 오고 B 아파트에서 10명 오고 C 아파트에서 10명 온다. 근데 A, B, C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비슷하다. 굉장히 좋은 학군입니다. 근데 A 아파트는 좀 비싼데 B, C가 굉장히 A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학군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럼 전체 소득에 교육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조금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이다. 멘토님 지금 주식을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지 마 그러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니까. 근데 자기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놓고 이게 약간 좀 불안하니까 내가 해 그러면 맞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쓰지 마 그러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4학년이 넘으면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4학년부터 시험을 보고 학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얘네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학원의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백발백중 이럽니다. 어머님, 우리 애가 상당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엔돌핀이 막 상승하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내버려 둬야 걔의 잘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너무 뭘 시키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비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가 정점을 달리시는 직장에서도 뭐 소득이 막 올라갈 때고 아이한테도 돈도 많이 들어갈 때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아이를 조금 더 좋은 학군에서 키우고 싶다. 그럼 집을 옮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옮길 때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옮기는 게 재테크도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외벌이신지 맞벌이신지 안 나왔는데
절대 평형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평 살다가 뭐 25평 가고 25평 살다가 34평 가고 그다음에 막 40평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자기 자산은 상대 가치가 뒤로 가는 거야. 이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양극화되거든요. 양극화된다는 건 입지의 양극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극화라는 게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 서울 안에서는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차이.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돈을 모아서 이사 간다? 평형을 넓게 가지 마시고 같은 평형에서 입지를 높이셔야 돼요. 대치동에서 한 5km 떨어진 데 살다가 갑자기 대치동 한 3km 떨어진 데로 가면 그 다음에 돈을 벌면 대치동 한 1km 떨어진 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평형은 똑같은 평형으로 가야지. 평형을 늘리면 자꾸 시골로 가는 거죠. 만약에 죽어도 넓은 데 사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작은 걸 사고 넓은 걸 전세를 가세요. 은퇴하셨는데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그분은 대단한 거죠. 일단 노후 준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2030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산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산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땅 잘 사놓고 아파트 잘 사놓은 걸로 노후 준비가 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뭘 사야 되나? 뭘 투자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준비에 한 20, 30% 정도 좌우할 겁니다.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 나머지 70%가 뭐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일로 갈아타는 게 성공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모르지. 당연히 초중고 다닐 때 공부하라서 공부했고 대학 가라서 대학 갔고 대학 갔더니 취업하라서 취업했잖아. 뭐 승진해라서 뭐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할 때까지 시간 남아있는 동안 그걸 찾아야 되는 게 노후 준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노는데 지금 그 생활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럼 얼마 쓸 것 같아요? 그 생활비로 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은 진짜 안 돼. 진짜 한 100만 원도 못 버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참 이 일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내가 참 잘하고 좋아. 그러면 200 버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시간 동안 100을 안 쓰니까. 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회활동을 월화수 정도는 가서 시간을 쓰고 남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일을 만들면 그게 정말 돈이 안 될까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야 그러면 은퇴하고도 계속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라는 거냐? 제가 지금 생계형 경제활동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지가 좋아서 막 미친 듯이 다니는 거거든. 그런 정도의 경지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쓴 약은 몸에 좋은데 오늘 돈줄남의 쓴소리는 돈에 좋았던 걸로. 그래요. 쓰긴 좀 쓰죠. 꿀떡꿀떡 넘기세요. 몸에 좋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